조선왕조실록이라는 기록물은 나라의 공식 역사이며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개 임금이거나 고위 관료이거나 학자다. 그런데 이 엄정한 국가 기록물 안에 놀랍게도 한 명의 도적이 실록 편수, 관원들이 무려 수십 차례에 걸쳐 그 행적을 기록할 정도로 깊이 새겨져 있다. 그의 이름은 임꺽정. 그는 조선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 3년 동안 나라의 군대를 상대로 싸움을 벌였고 결국 붙잡혀 처형당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두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이름으로 부른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백성을 위해 부패한 관리들과 맞선 의로운 도적, 즉 의적이라 부른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폭력과 약탈을 일삼은 흉악한 범죄자, 도적이라 부른다. 이 두 개의 이름 사이의 간극은 놀랍도록 크다. 그리고 이 간극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한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거나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그의 행위 자체인가? 아니면 그를 그렇게 만든 시대와 사회의 구조인가? 만약 한 사회가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사람들에게 도망칠 곳도 살아갈 방법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저지른 폭력을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가? 임꺽정이라는 인물은 바로 이 질문을 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임꺽정이 태어난 16세기 중반의 조선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로 꼽히는 명종 시대였다. 명종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그의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며 실질적인 권력을 휘둘렀다. 문정왕후의 뒤에는 그녀의 동생인 윤원영이 있었고 윤원영과 그를 둘러싼 척신 세력은 조정의 요직을 독점하며 국정을 사실상 농단했다. 이 시기 조선의 지방 행정은 극심하게 부패해 있었다. 지방관과 아전들은 매관매직으로 자리를 사서 부임한 경우가 많았고 이들은 자신이 투자한 것을 뽑아내기 위해 백성들을 가혹하게 착취했다. 여기에 더해 몇 해에 걸친 연이은 흉년과 기근이 겹치면서 특히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의 백성들은 굶주림과 수탈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임꺽정은 경기도 양주 땅에서 백정의 신분으로 태어났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 사회에서 백정이라는 신분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백정은 가축을 도살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이지만 조선 전기의 백정은 정확히 말하면 화척 또는 제인이라 불리던 집단으로 소나마를 도살하는 일뿐 아니라 버드나무 가지로 그릇이나 광주리를 짜는 유기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훨씬 넓은 범주였다. 임꺽정 역시 유기, 즉 버드나무로 만든 그릇을 만드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양인, 즉 노비가 아닌 일반 백성의 신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신양역천이라 불리는 계층, 다시 말해 신분은 양인이지만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극도로 천대받는 존재였다. 이들은 일반 농민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따로 마을을 이루어 살았으며 도성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가지도 못했고 과거 시험에 응시할 자격도 실질적으로 박탈되어 있었다. 그들은 조선이라는 신분제 사회 안에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임꺽정이라는
인물의 삶을 규정하는 첫 번째 감정을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배제라는 감정이다. 이는 단순히 가난이나 불행이 아니다. 그것은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이다. 흔히 알려진 이야기 중에는 임꺽정이 을묘의 변, 즉 1555년 왜구가 전라도 지역을 침략했을 때 군공을 세웠음에도 백정이라는 신분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를 계기로 도적이 되었다는 서사가 있다. 그러나 이는 후대에 덧붙여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임꺽정이 도적의 길로 들어선 정확한 계기는 역사 기록에 명확히 남아있지 않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조직을 이루어 세력을 키워나간 시점이 명종 제위 후반기, 즉 나라 전체가 극심한 흉년과 지방 행정의 부패로 신음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임꺽정이 처음 도적 무리를 이끌기 시작한 것은 황해도, 봉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뛰어난 힘과 지야, 그리고 사람을 끄는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로 묘사된다. 그의 무리에는 백정뿐만 아니라 몰락한 농민, 유랑민, 심지어 일부 상인들까지 합류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임꺽정의 무리가 단순히 백정들만의 집단이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든 집단이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 전체의 구조적 위기를 반영하는 현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임꺽정의 무리가 본격적으로 세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벌인 활동의 성격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이중적 면모가 드러난다. 그들은 분명 상인들의 재물을 빼앗고 관할을 습격하는 등 폭력적인 약탈 행위를 벌였다. 명종실록에는 이들이 관할을 습격해 관리를 살해하고 심지어 조정에서 파견한 진압군과도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기록과 후대의 구전에 따르면 임꺽정의 무리는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히기보다는 오히려 지방관이나 아전, 그리고 부패한 상인들을 주된 표적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일부 백성들이 이들의 활동에 암묵적으로 협조하거나 심지어 은신처를 제공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는 단순히 임꺽정 무리가 두려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소 백성들을 괴롭히던 관리들이 임꺽정 무리에 의해 응징당하는 것을 보며 은근한 카타르시스를 느꼈기 때문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임꺽정이라는 인물을 둘러싼 핵심적인 역설과 마주하게 된다. 그는 분명 폭력을 행사하는 무장 집단의 수령이었지만 그 폭력이 향한 방향이 전적으로 무작위한 약탈이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백성들을 괴롭히던 특정한 대상, 즉 부패한 권력, 구조를 향한 것이었는지는 오늘날까지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모호함이 그를 순수한 범죄자로도 순수한 의적으로도 단정할 수 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다. 임꺽정의 활동이 단순한 도적질을 넘어선 심각한 국가적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그의 세력이 황해도 일대뿐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평안도에까지 걸쳐
넓게 퍼져나가면서였다. 명종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조정은 처음에는 지방관에게 이들을 토벌하라는 명을 내리는 정도로 대응했지만 관군이 거듭 패퇴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특히 임꺽정 무리는 관군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매복이나 기습을 활용하는 등 상당히 조직적이고 전술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심지어 관군의 장수를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는 조정 내에서 이 사건을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반란에 준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조정은 결국 개성부와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의 감사와 병사들을 총동원하는 대규모 토벌 작전을 계획했고, 이 과정에서 임꺽정 무리를 잡기 위해 파견된 관군의 수가 수백 명에서 나중에는 1000명이 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사실이다. 한 명의 백정 출신 도적을 잡기 위해 나라가 이토록 막대한 병력과 자원을 동원해야 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임꺽정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조선의 통치 체제 자체의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조선의 지방 통치 체제가 얼마나 허약하고 무능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했다. 나라 전체의 행정력과 군사력을 동원해도 3년이 넘도록 붙잡지 못했다는 사실은 황해도라는 지역이 이미 공권력이 거의 무력화된 무법지대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임꺽정이라는 사건을 바라본 동시대 사람들의 시선, 특히 명종실록을 편찬한 사관들의 논평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명종실록은 임꺽정을 공식적으로 흉악한 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기록을 남긴 사관 자신이 매우 이례적으로 조정과 지배, 계층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을 함께 남겼기 때문이다. 명종실록의 한 대목에서 사관은 이렇게 논한다.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수령이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때문이며 수령이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은 재상이 청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짧은 문장은 매우 폭발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는 임꺽정이라는 도적의 존재를 그 개인의 악함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적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을 조정의 최고 권력자들, 즉 재상들의 부패로까지 소급시키는 논리다. 다시 말해 조선의 공식 역사를 기록한 사관 스스로가 임꺽정이라는 현상을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의 실패가 만들어낸 결과물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야. 이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만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비판적 목소리다. 이 사관은 임꺽정을 직접 변호하거나 그의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그는 여전히 임꺽정을 도적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그 도적을 만들어낸 것이 결국 위정자들의 실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지적함으로써 이 사건을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확장시킨다. 이 비판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관대한 해석인지는 오늘날 우리가 판단해야 할 몫으로 남아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공식 기록물 안에서조차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임꺽정이라는 사건이 당대 사람들에게도 단순한 치안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성호, 이익 역시 임꺽정을 조선의 3대 도적 중 한 사람으로 꼽으며 홍길동과 장길산과 함께
그의 이름을 언급했다. 성호이익이 이들을 3대 도적으로 꼽은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규모가 크다는 것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이들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 즉 백성들이 정상적인 삶의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하게 착취당하는 사회 구조에 주목했다. 이익은 이러한 도적들의 존재를 조선 사회의 병폐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로 해석했고, 이는 그가 살아간 조선 후기까지도 임꺽정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범죄자로만 기억되지 않고 시대의 모순을 드러내는 상징적 존재로 계속 회자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임꺽정을 둘러싼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 서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서림은 임꺽정 무리의 핵심 참모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관군에게 붙잡힌 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임꺽정 무리의 내부 사정과 은신처, 조직 구조를 관군에게 상세히 밀고했다. 이 배신으로 인해 임꺽정의 형인 가도치와 여러 핵심 조직원들이 차례로 붙잡혀 처형되었고, 결국 임꺽정 자신도 은신처가 발각되어 1562년 1월 관군에게 포위된 끝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서림의 배신이라는 이 사건은 매우 인간적이고 복잡한 질문을 던진다. 그는 동료를 팔아넘긴 배신자인가? 아니면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의 생존을 선택한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이 질문 역시 임꺽정이라는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물음, 즉 극단적인 생존의 압박 앞에서 인간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또 다른 변주라 할 수 있다. 임꺽정의 최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록이 엇갈린다. 일부 기록에서는 그가 관군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늙은 할머니의 옷을 입고 도망치려다 발각되어 붙잡혔다고 전하며, 다른 기록에서는 그가 끝까지 저항하다가 최후를 맞았다고 전한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그의 죽음으로 3년에 걸친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민간 무장 세력의 저항은 종결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조선 조정의 근본적인 문제, 즉 지방 행정의 부패와 백성에 대한 과도한 착취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임꺽정이 사라진 뒤에도 조선 각지에서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도적 무리가 출몰했고, 이는 결국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조선의 국력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소진되어 있었는지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임꺽정의 봉기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선 중기 사회 구조가 이미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였을 뿐이며, 그를 진압했다고 해서 그 병의 근본 원인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임꺽정이라는 인물에 대한 후대의 평가와 재해석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20세기에 들어와 벽초, 홍명희가 쓴 대하 역사소설 임꺽정의 등장이었다. 홍명희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소설을 집필했는데, 그는 실록에 짧게 기록된 도적의 행적을 바탕으로 임꺽정을 신분제라는 억압적 구조에 맞서 싸운 민중의 영웅으로 재탄생시켰다. 소설 속 임꺽정은 백정이라는 신분 때문에 겪는 차별과 모욕을 생생하게 겪으며 성장하고, 그가 이끄는 무리는 탐과 놀이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의로운 집단으로 그려진다. 이 소설이 지닌 문학적 성취와 대중적 영향력은 매우 컸으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임꺽정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 즉 의적으로서의 임꺽정이라는 상은 상당 부분 이 소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야.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짚어야 할 사실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어떠한 당대의 공식 기록에서도 임꺽정이 빼앗은 재물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명백히 후대에, 정확히는 홍명희의 소설을 통해 덧붙여지고 완성된 서사다. 이 사실은 임꺽정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균형점을 제공한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의적 임꺽정이라는 이미지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구대의 문학적 재해석과 시대적 필요,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억압의 시대 속에서 민중의 저항을 상징할 영웅이 필요했던 시대적 욕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홍명희가 만들어낸 의적 임꺽정이라는 이미지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허구인가? 아니면 실록이 미처 기록하지 못한,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을 어떤 진실의 한 단면을 문학적으로 복원해낸 것인가? 이는 결코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실록의 기록이 완전한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 실록은 결국 지배 계층, 즉 임꺽정과 그 외의 무리를 진압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던 조정의 시각에서 작성된 기록이며, 그 기록 안에서 도적의 행위가 지닐 수 있는 복잡한 사회적 맥락이나 그들 나름의 정당성이 충분히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반면 홍명희의 소설 역시 순수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20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재구성된 문학적 창작물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우리는 이 두 개의 기록, 즉 도적이라는 실록의 기록과 의적이라는 소설의 기록 사이의 간극, 그 자체를 하나의 역사적 진실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그 간극은 조선이라는 신분제 사회가 낳은 근본적인 모순, 즉 최하층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봉쇄를 뚫고 나섰을 때 지배계층은 그것을 오직 범죄로만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임꺽정이라는 인물에게서 발견되는 감정의 궤적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배제에서 시작해 분노로, 그리고 분노에서 저항으로 변모해간 감정의 여정이다. 백정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나 세상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배제된 채 살아가야 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인이 되어 조선 사회의 부패한 구조와 마주했을 때 강력한 분노로 전환되었을 것이야. 그리고 그 분노는 단순한 개인적 원한을 넘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즉 몰락한 농민과 유랑민들을 규합해 국가 권력의 정면으로 맞서는 저항의 형태로 폭발했다. 이러한 감정의 궤적은 그의 삶을 단순한 범죄의 연속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억압적인 구조에 맞서 나름의 방식으로 싸워나간 하나의 서사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저항이 택한 방법, 즉 폭력과 약탈이라는 방법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임꺽정의 무리가 오로지 부패한 관리와 상인들만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확증은 없으며 그들의 활동 과정에서 일반 백성들 역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임꺽정을 온전히 영웅으로도 온전히 악당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딜레마와 마주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임꺽정이라는 사건이 지닌 구조적 결정론과 개인의 능동적 선택 사이의 긴장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신분제 시스템은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사람들에게 넘을 수 없는 벽을 세워놓았고 명종 시대의 극심한 지방 행정 부패와 연이은 흉년은 그 벽 안에 갇힌 사람들의 삶을 더욱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임꺽정이 도적이 된 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라 그가 태어난 신분과 그가 살아간 시대가 그에게 강제한 유일한 생존의 방식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가 단순히 생존을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 아니라 3년에 걸쳐 나라 전체를 상대로 매우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무장 투쟁을 벌였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그는 도망치거나 숨어 지내는 대신 관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길을 능동적으로 선택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시대의 희생자로만 머물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극도로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저항을 스스로 결단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조가 그를 도적으로 몰아넣었지만 그 도적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규모로 싸울 것인지는 결국 임꺽정 자신의 선택이었다. 임꺽정이라는 사건에 대한 오늘날의 역사적 평가는 여전히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열려 있다. 어떤 역사가들은 그를 조선 시대 최초의 대규모 민중 무장 봉기의 주역으로 평가하며 그의 3년에 걸친 저항이 이후 조선 사회에서 신분제의 모순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들은 임꺽정의 사건이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조선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적 위기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다른 역사가들은 그의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그가 백성을 위한 어떤 정치적 이상이나 사회개혁의 비전을 지녔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그의 행동은 결국 생존과 세력 확장을 위한 폭력적 수단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두 가지 평가는 서로 완전히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임꺽정이라는 한 인물의 삶 안에 동시에 존재했던 두 개의 진실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는 이념을 가진 혁명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그의 존재와 그의 저항이 조선 사회에 던진 충격과 균열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임꺽정은 의적인가, 단순한 도적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은 그가 둘 중 하나로 완전히 규정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는 분명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약탈한 범법자였다. 그러나 그를 그 길로 몰아넣은 것은 결코 그 개인의 타고난 악함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존재를 부정하는 신분제와 백성을 쥐어짜야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부패한 관리들의 탐욕이 뒤엉킨 조선 사회의 구조였다. 조선 왕조실록의 사관 스스로가 이 점을 인정했다는 사실, 즉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결국 재상의 부패에서 시작된다는 그 날카로운 논평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남긴다. 그것은 한 사회에서 범죄와 저항의 경계가 종종 그 사회의 지배 구조가 얼마나 공정한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홍명희가 20세기에 이르러 이 도적을 의적으로 재탄생시킨 것 역시 단순한 역사 왜곡이 아니라 칠록이라는 지배자의 기록이 결코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던 억압받은 자들의 목소리를 문학이라는 형식을 통해 뒤늦게 복원하려 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만약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그 어떤 노력으로도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 안에 갇혀 있었다면, 그리고 그 벽 바깥의 사람들이 당신의 것을 빼앗아가며 당신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순응하며 서서히 굶어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폭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벽에 맞서 싸울 것인가?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로 당신이 역사의 도적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다면 당신은 그 기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임꺽정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남기지 않은 채 처형장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3년, 그리고 그가 죽은 뒤 500년에 걸쳐 계속된 도적과 의적이라는 이름 사이의 논쟁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사실을 일깨워준다. 어떤 사회가 그 구성원 중 누군가를 태어날 때부터 배제하고 착취한다면 그 사회는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절망 속에서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저항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임꺽정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단순히 한 도적의 이름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신분제 사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모순의 이름이며, 그 모순은 그가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채 다음 세대의 또 다른 도적들, 또 다른 저항들을 계속해서 낳아나갔다.